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삼성전자가 연중 최고치 기록하고 네. 그다음에 시장 대형주 상당히 강세고 지금 따져보니까 벌써 7일째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6일째 상승 이렇게 되고 있어요. 뭐 강하진 않지만 계속 올라가는 이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가장 큰 차이는 4월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4월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의한 또 수급 쏠림에 의한 시장 반응 등이 가장 컸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2차 전지, 포스코 그룹주들이 랠리를 보였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기대가 컸었지만 조금 너무 빠르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일렀죠, 점이 예. 시장 전체에 가해지는 어떤 밸류 저항을 조금 키웠었던 부분 등은 있거든요. 하지만 5월 들어서의 가장 큰 차이는 그동안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산업이라던가 경영 정상 및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종목들이 차근차근 오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불확실성 제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 녹아들고 있다는 점이죠. 사실 4월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융 불안 이슈가 다시 한번 부활하면서 그렇죠. 예. 시장 심리가 많이 경색되는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 문제가 5월 들어서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문제 역시 상당한 노이즈를 만들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해결되겠지라는 기대감 등이 현재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이죠. 또한 하반기에 들어서 기업 실적 그리고 거시 지표 등과 같은 펀더멘탈 지표 등에 대한 개선 기대감 등이 반영이 되면서 사뭇 전월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올 들어서 매달 바뀌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뭐 네. 1월 달에 좋았다가 2월 달에 주춤하고 또 3월 달에 또 뭐 이상한 거 나왔다가 4월 달에 좀 괜찮나 싶더니 또 4월 후반 가서 또 그러다가 5월 달에도 좋아지고. 어쨌든 간에 이 반도체 업종, 특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하이닉스와 함께 이 반도체 업종 주식이 오르니까 이제 뭔가 실적 장세 또는 턴어라운드 뭐 이런 기대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실적 장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1분기 실적의 부진함을 봤고 이미 2분기 실적도 알고는 있는데 2분기 실적이 부진한 것도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네, 않는다. 뭐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적자가 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하반기에 대한 이익 개선에 대한 가시성은 상당히 커졌죠. 문제는 이런 방향성만을 가지고 우리가 실적 장세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조금 앞서 나간 경우가 좀 크다라는 거죠. 올해 연간 전체 실적으로 놓고 본다면 전년 대비 감익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선행해서 상승해 버리게 되면 밸류에 대한 저항 등은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실적 개선의 과정에서도 단순히 영업 활동이 좋아서인 것인지 아니면 비용 절감 효과 등과 같은 그 경기 침체의 선제적인 대응에 대한 결과물인지 이것들을 발라내야 되는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뭐 단적으로 지금 시장이 어떤 확장 국면에 진입 그리고 실적 장세에 대한 정의로 내리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치 저는 마라톤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라톤 뭐 증시가 이제 마라톤처럼 뛰면은 초반에 이제 선두 그룹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누군가 치고 나왔다가 또 약간 힘 빠지면 또 뒤로 가고 다른 사람이 또 치고 나가고 이게 마치 섹터별로 실적에 따라서 뭔가 치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치고 나가야 이제 그야말로 강세장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시원한 상승 이런 건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매크로한 이 실물 경제에 대한 변화 속도와 상장 기업들의 이익과 어떤 미래 가치에 대한 변화의 흐름 등이 조금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등이 이 반도체와 호흡을 맞춰줄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이 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지난 4월에도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경계감을 갖고 밸류에 대한 저항을 걱정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쏠림 현상이 컸었던 부분 등은 시장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간다라면은 그렇다고 해서 하반기에 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반도체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파트너 찾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전히 우리는 높은 물가 환경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 이익은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이 코스트 푸시 과정에서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수익성 지표는 그렇게 썩 안 좋을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질적 변화에 대한 차이까지도 찾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발라내는 작업 등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뛰면 힘듭니다. 뭐 같이 이제 뭐 선두 경쟁을 하면서 뛰어야 기록도 좋아지는 거고 마치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자, 실적 개선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개선되는 속도인데 여기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데 이 센터장님 보니까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데이터, 수출 상황, 결국 경기 전반적인 매크로한 경기가 뒷받침돼야 기업 실적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영업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연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비용 관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요. 의외로 올해 연초 이후에 시장 수익률이 좋았었던 산업들을 보면 뭐 2차 전지는 스토리가 좋았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예상 밖의 수익률이 좋았었던 산업 등이 뭐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런 산업 등이 대부분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의외로 수익성 지표 등이 좋았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같은 산업 내에서 경쟁 기업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경쟁이 성숙 단계에 도달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쓰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성과가 좀 더 잘 났었고 사실 우리가 연초에 많이 기대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리오프닝 관련된 산업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리오프닝 관련된 산업들이 분명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그 기저 효과가 크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익률은 생각보다 실망스럽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다시 이제 업황 호조를 대비하면서 엄청난 마케팅 비용, 광고비 이런 것들이 투하되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는 결국 인플레이션 시대에 얼마나 효율적인 비용 관리를 할 수 있느냐도 앞으로 수익률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실질,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는 역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출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라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경기 반전이 어려운 그런 요인이기도 하고 또 수출이 회복되는 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좀 요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는 증시 격언처럼 반도체 업종 지금 가장 어려울 때 늘려가는 게 여전히 유효한가요? 네, 우선은 뭐 반도체에 대한 우리 경제와 또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환경 자체가 개선되기 위해서 반도체의 영업 환경과 실적 개선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부분이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거시적인 세계 경제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계 경제가 이제는 분절화되고 각자 도생의 시대로 바뀌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글로벌 교역량에 있어서도 구조적 변화가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수출뿐만이 아니라 내수 경제를 얼마나 진작시키고 우리 내수 경제 효율성을 얼마나 개선시킬 것이냐 이런 변화의 과정이 있는 만큼 오히려 거기에 선점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두는 것도 필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딱 떠오르는 게 제조업이든 뭐 서비스업이든 간에 생산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수익을 똑같은 수익을 내도 얼마나 비용을 들여서 내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그 하반기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에 있어서 파트너로 꼽아주신 게 이제 자동차, 플랫폼, 2차 전지인데 좀 더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반도체가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완성차 기업들인데요. 최근에 북미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이라든지 지난 1분기 실적 그리고 수익성 지표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이 반도체와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주인공 중에 하나는 결국 자동차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에 이 파트너가 된다라는 것은 거시적인 의미에서 봤었을 때 결국 우리 수출 모멘텀이 개선되는 징후 등이
뚜렷해야 된다는 예. 거죠. 그래서 월별 수출 데이터 등을 꼭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흐름의 징후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반도체의 파트너는 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플랫폼 관련주입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메타라든지 구글, 아마존 등과 같은 기업들이 될 거고 예.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카카오, 네이버 등과 같은 관련 기업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의 파트너가 플랫폼이 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조건은 금리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었을 때 가능한 내용입니다. 예. 시장 금리가 안정되고 이렇게 금리가 안정됨으로써 스타일적인 측면에 있어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 수요 등이 커지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 제가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의 어떤 질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 경제가 수출과 내수 기반의 밸런스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코스피가 3,000선까지 달렸었을 때 가장 기여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 플랫폼 기업들이었었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예. 결국 이 금리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는 이 플랫폼 관련주들의 잠재력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2차 전지주가 파트너가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뭐 2030년 정도면 2차 전지의 매출이 반도체를 따라잡는다라고까지 하고 네, 그런 있으니 얘기까지 나오죠. 당연히 반도체의 파트너는 2차 전지만 한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문제는 국가 경제와 수출 산업적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너무 지나치게 대외 노출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커지게 되면 예. 우리 국가 경제나 우리 기업 그리고 주식시장 환경으로서는 상당히 조금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 기업들을 겨냥한 여러 어떤 통상적 제재라든지 이런 위험에 노출될 경우 원하지 않는 압박 요인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와 반도체는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사실 조금 따로 움직여주는 부분이 약간 대체제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떤 순환적 관계,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호흡을 앞서거니 조금 뒤서거니. 해 예. 나가는 과정이 주식시장과 우리 경제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도체와 그 친구들이 같이 가기 위해서는 수출과 금리도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저 단기적으로는 지금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요것이 증시에 여전히 이제 좀 부담 요인을 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뭐 큰 저 문제는 없겠지만은 이 미국 국채 금리에 자극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개월과 2개월 물들과 같은 단기 금리 등이 잘 빠지고 있지 않는 것은 역시 미국의 디폴트 위험 등을 일부는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달러와 가치도 소폭 상승하는 변화를 보이는 것은 현재 이런 그 미국 어떤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된 그리고 이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어떤 노이즈 등이 영향을 주는 측면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2024년 대선을 앞둔 하나의 전초전의 모습 등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이 상황이 어떤 그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구체적인 악재가 될 리는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문제는 이 문제가 수습되었을 때 이제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끝나고 좋을 일만 남았느냐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입니다. 당장 이 미 의회에서 이 문제가 봉합되고 난 이후로는 다시 또 바톤이 연준으로 넘어가고 예. 물가 관리 측면으로 전환될 수가 있고요. 또 시장 금리가 안정되면서 그 상황에 자산 시장이 잘못 오해하는 즉 뭐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진다거나 아니면 주식 시장이 너무 가파른 상승 쪽으로 변화를 보이게 되면 오히려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연준은 다시 또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해 변화를 예고하는 비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될 가능성 자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만큼 이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내용이 현재 시장 경제와 또 투자 환경에 발목을 잡고 있는 좀 마지막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 현 상황에서
어떤 속도를 조정해주는 예. 정도의 영향 정도의 변수로서만 해석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뭐 그렇더라도 그 지금까지 그 부채 한도 협상 요것이 좀 난항이다 그래서 올라갔던 단기 금리 중심으로 금리가 네네. 내려간다면은 네네네. 일단 타결이 되면은 뭔가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요인이 어떤 심적인 부분에서 있을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유예하고 조금 미뤄두고 있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당장 유동성 회수에 대한 속도를 더디게 가져갔었던 예. 부분이라던가 또 내부 이 문제가 결국 수습될 것이라는 기대 등이 현재 기술주에 선행적으로 이미 반영되었었던 측면들 이들이 과연 추가적인 모멘텀의 지원이 있게 되지 않는다라면 어떤 밸류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겠죠. 뭐 쉽게 말해 뭐 한 하루 이틀 갈 재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25일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올까요? 네, 우선은 뭐 현재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문제 등을 뭐 연준에서는 그렇게 깊게 파고들 거라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향후 하반기 통화 정책 운영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당분간 연준은 어떤 완화적인 스탠스로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 여름 정도까지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다가 지금처럼 전월비 상승률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은 한 10월 이후로는 다시금 물가가 상승하는 경로로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예. 있기 때문에 그런 신중함을 보이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다만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전히 올해 연내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못을 바꾸는 있지만 만약에 인하에 대한 선회 가능성을 예고를 하게 된다라면 현재 가동 중인 양적 긴축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중단할 것이냐에 대한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고 사실은 6월 FOMC 쪽보다는 8월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네. 나오게 되는 구체적인 그림 등이 하반기 통화 정책 운영에 좀 더 중요한 힌트 등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1년 전 잭슨홀 미팅이 생각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